자, 지금 우리가 판의 경계를 옆에서 쳐다봤습니다. 이제 위에서 한번 쳐다보도록 해보죠. 먼저 발상 경계입니다. 발상 경계를 위에서 쳐다보면 어떨까요? 하네요. 판의 경계로 양옆이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이렇습니까? 보통 이렇게 X를 쳐놓은 건 뭡니까 하면 지진이 일어난 장소, 즉 진원들에 대한 표시예요. 알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위에서 쳐다본, 다시 말해 땅 표면은 진앙이라는 뜻을 씁니다. 지진이라는 장소가 진원, 지표는 진앙. 그래서 지진이라는 장소를 보니까 발상경계 판이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이 판의 경계에 따라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해됐습니까? 판의 경계에 따라 지진이 발생합니다. 뜨거운 멘트들이 올라와서 여기 화산 터진다 했잖아요. 화산 위치도 판의 경계에 따라 화산이 나옵니다. 보통 빨간 삼각형을 그리면 화산이에요. 이해됐어요? 뜨거운 멘트 물질에 의해서 양옆으로 벌어졌거든. 결국엔 이 양옆의 암석들은요, 기본적으로 양옆의 암석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같은 물질들이에요. 뜨거운 게 올라와서 양옆으로 퍼졌기 때문에. 그래서 양옆의 A판과 B판의 밀도를 비교해보면 A나 B나 같아요. 이해됐습니까? 발상경계, 여기가 뭐가 된다고? 해령이에요. 여기 해령은 뜨거운 멘트 물질로 만들어져서 화산암들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찢어졌거든. 또 뜨거운 멘트 물질이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해령을 경계로 해저 지각의 나이를 보면 이런 대칭적인 그림이 나와요. 즉 해령 쪽은 이제 막 생성되고 멀어질수록 좀 더 오래된 함석이라는 거예요. 정리해 주십시오. 계속 말하지만 직권의 하이라이트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아까 이제 화성암들을 붙여넣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화산 터지는 화성암에 대해서 집어넣을 수 있어요. 당연히 화성암이 화산암, 화성암이 들어간다면 그걸 이루는 광물질, 광물질에 대해서도 소개가 같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때껏 배웠던 거를 여기에서 다시 여기로 거슬러 입각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상대적 밝은 색, 상대적 어두운 색, 광물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이거 위에 다 놀아요. 지금 총정리해 보시면 돼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엔 수렴형 경계, 수렴형 경계 중에서 특히 섭입형 경계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쳐다본다고 생각하십시오.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판의 경계가 이렇게 있을 것이야. 두 판이 모인다고 했는데요. 좀 전에 발상 경계는 판의 경계에 따라서 지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어떨까요? 한데, 예, 판의 경계, 해안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판의 경계, 해구 쪽이죠. 해구 쪽에서 지진 터져요. 해구에만 터진다고요?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하니까 지능 깊이가 더 깊어지면서 천발지진과 신발지진이 터져요. 그러다 보니까 수면 경계는 판의 경계에서 지진 터지고요. 판의 경계에서 멀어지니까 이걸 위에서 쳐다본 거예요. 멀어지니까 지진이 터지긴 터지는데, 자, 여러분들 내가 X 표시를 크게, 중간계, 작게 해놨고 3개, 2개, 1개
적게 표시했습니다. 크기와 숫자를 무엇을 의미할까요? 깊이. 판의 경계 해구에서는 지진이 큰 규모로 자주 판의 경계에서 멀어지면 좀 약한 지진이 그리고 좀 뜸하게 횟수와 그 지진의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쪽에서 지진이 훨씬 많이 터진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여기로 가면 지진이 일어나긴 되는데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엄청나게 큰 규모로 터지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 호상열도가 일본을 했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서쪽에 지진이 많이 터진다. 일본 기준 동쪽에 지진이 많이 터진다. 일본 기준은 동쪽이에요. 이해됐어? 그래서 2011년으로 기억되는데 후쿠시마 동일본 대지진 하잖아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이제 난리죠. 그 방사능 오염수를 내보내냐 마느냐 하는. 그리고 지금 그 동네에 쌀을 누가 처먹이냐 하는 부분이죠. 일본의 동쪽 동일본 여기서 지진이 터져가지고 일본의 동쪽 후쿠시마 그 동네가 아작났던 상황이죠. 이해됐습니까? 다시 일본 해구를 기준으로 할까요? 일본 해구를 기준으로 하면 서쪽에 자주 터집니까? 동쪽에 터집니까? 일본 해구를 기준으로 하면 서쪽이죠. 이해됐어? 일본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일본 해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여기가 지진이 집중되는 장소예요. 이해됐어? 네. 일본 해구를 기준으로 동쪽 쪽은요 지진이 거의 안 터져요. 일본 해구를 기준으로 서쪽이, 일본을 기준으로 하면 동쪽이. 여기가 지진이 빈번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 주변의 지진, 화산 이렇게 하는데 말이 좋아 우리나라 주변인지 일본 주변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있습니까 하면 일본 해구가 있는 곳이에요. 지진 어디 터진다고? 이렇게 터진다고요. 이해됐어? 일본 해구 이쪽에서 지진 엄청 터지고 일본 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줄어들고 우리나라 쪽 오면 별로 없어요. 그림 이해됐습니까? X의 크기와 개수 이해되겠어요? 물론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는 좀 더 깊어지는 신발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발산 경계는 판의 경계에 따라서 화산이 터졌다 했습니다. 수렴형 경계 그 중에 서백형 경계는 판의 경계에서 화산 터졌다고요? 아니요, 약간 비껴나서 여기서 터졌어요. 화산이 판의 경계에서 약간 비껴나서 여기서 화산이 터져요. 느낌 알겠습니까? 네. 이해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쪽에 A판과 B판이 있었어. 이 판의 밀도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네요. 해안판, 대륙판 밑으로 섭입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A쪽은 대륙판 쪽입니다. 그래서 밀도 작은 A판, 밀도 작은 대륙판 위에서 화산섬 호상열도 그리고 신발지진 및 중발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에서 본 거 이해됐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내가 색깔을 좀 많이 써라 했죠. 빨간 삼각형 뭐라고? 화산. 그리고 여러분들 빨간 삼각형 보고 이게 뭐야? 화산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게 화산 이렇게 글자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 그 제가 1학년 때 구레굴이라고 배웠는데 예, 그게 태평양 화산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구레굴이라는 건 자체가 해구에서 거의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해구에서 약간 비껴난 곳에 여기서 화산섬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해구에서 일어나진 않아요. 해구에서 비껴난 곳에 밀도가 작은 판 위에서.
태평양 이렇게 다 예. 태평양 주변에 그렇게 화산 섬들이 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게 다 서귀편 경계. 대부분 서핑인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이라는 것은 태평양 주변이 전부 화산들은 아니거든요. 일부 화산이 안 된 건 비껴나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캘리포니아 그쪽은 비껴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직 안 썼던 보존경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좀 되신 것 같습니까? 네. 이 해령이, 요놈의 해령이 태평양이라는 곳의 상대적으로 동쪽 방향에서 일어난 동태평양 해령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판은, 이 해양판의 이름은 태평양판입니다. 해양판 이름. 이 대륙판의 이름은 유라시아판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럼 이 호상열도가 바로 일본 열도 그 자체입니다. 물론 이 해구는 일본 해구죠. 그래서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섭입하는 과정에서 호상열도 화산섬들이 열지어지게, 일본 섬이 열지어지게, 일본 섬이 열지어지게 화산섬들이 펴지게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동태평양 해력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가면서 태평양판이 갔다면 동쪽으로 가는 요 판의 이름은 뭡니까? 하네요. 태평양판, 동태평양 해력 기준으로 동쪽으로 가는 요 판은 나즈카판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나즈카 문명, 남미의 나즈카 문명 들어봤죠? 나즈카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있어? 하네요. 예, 남아메리카 대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깊은 역시 해구가 있네요. 이 해구 이름이 칠레 해구예요. 이해했습니까? 네. 칠레 해구예요. 칠레 해구에서 지진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네요. 베뇨프대가 동쪽 방향으로 베뇨프대가 형성되는, 베뇨프대가 서쪽 방향에 형성되는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 해구와 나란하게 이쪽은 여기 남아메리카라는 땅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굉장히 높게 솟구쳐 있는 스콕산맥이 형성돼요. 그 스콕산맥이 안데산맥이에요. 히말라야 산맥은 수령 경계가 서비평화 말고도 충돌 경계가 있는데요. 대륙판끼리 서로 부딪혔어요. 여기는 화산 안 터져요. 히말라야 산맥이 대표적인데요. 히말라야에서 화산 터졌다는 소리는 아직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여기는 태양판 섭입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여기는 화산이 아주 격렬하게 터져요. 앞서 쉬는 시간에 여러분한테 화산 하나 사진 보여드렸죠.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 얼마든지 그런 류의 뭐 아니야? 어디 보고 있는 거야? 나를 봐라. 칠판 봐. 여기는 격렬하게 화산이 터져요. 아까 봤던 그런. 그래서 이 남아메리카의 요 칠레 해구와 나라난 여기가 안데스 산맥이라는 습곡 산맥이 생기고, 히말라야 산맥은 화산 안 터지도 안데스 산맥은
매우 격렬한 화산이 터져요. 중요 포인트예요. 알겠습니까? 역시 남아메리카판과 나즈카판을 비교할 때 남아메리카판의 밀도가 더 작아요. 밀도 작은 판에서 신발 지진과 화산이 터져요. 밀도 작은 판에서 화산 터지고 신발 지진 터져요. 밀도 작은 판에서 신발 지진 터지고 화산 터져요. 구분하겠습니까? 네. 계속 얘기하는 이유 알겠어요? 이 얘기 계속 강조하는 이유 알겠어? 네. 밀도 물어오는 문제 매우 많이 물어와. 알겠습니까? 네. 퀘스천. 일본은 해안판 위에 있다. OX. 오. X. 네. 일본은 유라시아판 위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태평양판, 이부터는 유라시아판이에요. 일본이랑 호상열도는 대륙판 위에 있는 거예요. 유라시아판 위에 있어요. 구분되겠어? 일본 해구와 일본을 동격화시키면 안 된다 했어. 정리하세요. 이 해령을 위에서 쳐다봅니다. 위에서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양쪽 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해령대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멘트대로 올라온 게 딱 기가 막히게 일자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이쪽에서 올라오고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할 수 있죠. 뭔 뜻인지 알겠어요? 멘트대로 올라오는데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다 보면 해령, 보통 해령은 이렇게 두 줄 씁니다. 해령 두 줄 씁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판이 벌어져요. 멘트대로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퍼지는 거예요. 느낌 알겠죠? 근데 이쪽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서 퍼져요. 이해됐어? 그러면 AB 쪽의 단층은 둘 다 왼쪽 가요. CD 쪽의 단층은 둘 다 오른쪽 가요. 근데 BC 쪽의 단층은 한 놈은 왼쪽 가고 한 놈은 오른쪽 가고 판이 뭐하자? 비껴나가요. 여기를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하면 이 단층, BC 단층 요거를 우리는 변환 단층이라고 부르는데요. 당연히 이 변환층 비껴나가다 보니까 땅이 비껴나가다 보니까 여기 지진이 엄청 잘 일어나요. 천발 지진이 엄청 잘 일어나요. X 친 거 이해했습니까? X 친 거 뭐야? 지진이 엄청 잘 발생해요. AB는 두 판이 이렇게 같이 가다 보니까 지진이 잘 발생하지 않아. C도 마찬가지. 이해됐어요? 반면 변환단층은 지진이 매우 잘 발생해요. 판의 경계에 따라서 지진 및 화산이 잘 일어납니다. 이게 판 구조론이라 했잖아요. 판의 경계를 크게 두 판이 벌어집니다. 발산 경계. 두 판이 모입니다. 수명 경계. 그러면 이런 곳을 뭐라 부릅니까 하면 보존형 경계라는 이름을 써요. 발산 경계가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장소. 수면 경계가 판의 하강을 통해서
판이 소멸되는 장소라면 보존형 경계, 보존형만이 모르겠어요. 판이 생산도 소멸도 없이 그대로 유지되겠다는 뜻이죠. 보존 경계입니다. 여기만 발산 경계 사이사이에 있는 요 변환 단층만이 보존 경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정도 밑그림 가지고 화산은 터지지 않아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발산 경계 해령이 수심 깊은 곳에 있어요. 물론 이것보다 높이 해저 산맥입니다만은 해령 사이에 있다 보니까 이 변환 단층 눈에 잘 보여 안 보여? 이것도 보이려면 안 보아죠.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변환 단층이 아예 없습니까? 하면 그러진 않아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따라서 산 안드레스 단층이 보이는데요. 페이지 85쪽에 산 안드레스 단층 위치가 캘리포니아 쪽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두 판이 빗겨나가는 천발진이 매우 잘 발생하는 그런 동네예요. 이해됐어요? 네. 화산은 터져 안 터져? 안 터져요. 너무 옛날 영화인데 1970년대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뭐 슈퍼맨에 관련된 영화들이 제작되고 있습니다만 그때 영화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하면 빌런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핵폭탄을 싼안드레스단층에 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면 그게 지구 약점이래. 그게 핵폭탄을 쏘면 그 안에 있는 마그마가 펴져서 인류가 멸망할 거예요 하면서 핵폭탄을 그쪽에 터뜨린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핵폭탄 터지니까 땅이 쫙 갈라지고 마그마가 뜩 뜨고 있는데 슈퍼맨이 두 땅을 붙잡고 붙이는 장면이 나와요. 영화 시나리오 작가 문과생이에요. 왜? 싸우는 단층 밑에 마그마가 들끓고 있어요? 여기 마그마가 들끓지 않아요. 이후에 그 레슬러 출신 그 머리 대머리 한 게 그 사람이 또 산 안드레스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거기서는 이제 화산 터지는 장면이 안 나와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정리하세요. 우리가 판의 경계를 발산 경계와 수렴형 경계와 그리고 보존형 경계로 소개됩니다. 수렴형 경계는 조금 더 오버한다면 섭입형 경계와 충돌형 경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벤틀 대류 입장에서는 발산 경계 상승부고요. 수렴 경계 하강부입니다. 보존 경계는 그냥 비켜나갈 뿐이에요. 그래서 판의 생성을 가져옵니까? 판의 소멸을 가져옵니까? 보존은 경계는 그대로 판이 유지되겠다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판 구조로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 지진 및 화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했던 건데요. 발산 경계, 지진, 터지고 화산, 터져요. 수렴형 경계, 지진, 터지고 화산, 터져요. 근데 충돌형 경계는 지진만 발생하고 화산 안 터져요. 보존 경계, 지진이 발생해요. 이때 진원의 깊이를 볼 때 발산 경계는 진원 깊이가 얕아. 이걸 천발진이라고 불러요.
보정경계 여기는 찬발치니까 신발치니까 신발. 여기도 찬발치네요. 신발. 아, 판 얇지 여기 판이 비껴나가잖아요. 판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은 놈 비껴나가니까 여기 찬발치네요. 그렇다면 수면 경계는 천발지진뿐만 아니라 뭐도 나온다고? 신발. 신발지진 나온다고요. 결국엔 천발지진은 세 군데에 전부 다 나와요. 알겠습니까? 신발지진은 어디만 나온다고? 수면 경계만 나와요. 화산은 발산 섭입에서 화산 터져요. 보정 경계는 화산 터지진 않아요. 물론 충돌 경계도 화산 터지진 않네요. 그래서 시각 변동에 대한 놈이에요. 맨 마지막으로 쓸 것은 대표적인 예를 좀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산 경계의 대표적인 예는 뒤에 뭐뭐뭐 해령이 붙어요. 대서양, 중앙, 해령, 동, 태평양, 해령 또는 열곡대가 붙어요. 동, 아프리카, 열곡대 땅이 찢어져요. 여러분들 홍해 알죠? 홍해. 아라비아 반도의 홍해. 아프리카하고 그 뭡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홍해 조금 길잖아요. 누가 일부러 그렇게 팠을까요? 찢어진 거예요. 이해됐어? 수렴행 경계. 이쪽은 히말라야 산맥 정도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가 서비평 경계인데 주로 해구 이름이 소개돼야 되겠네요. 어떤 해구요? 일본 해구요. 일본 해구와 나란하게 호상열도로 일본 열도가 만들어져요. 칠레 해구가 보이네요. 칠레 해구와 나란하게 안데산맥이라는 습곡 산맥이 보여요. 그래서 호상열도라든지 또는 습곡 산맥을 해구와 나란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면 보정 경계는 변환단층입니다. 대표적인 변환단층이 산 안드레스 변환단층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지도 놓고 누구야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나? 페이지 84쪽, 85쪽 다시 한번 더 정리하세요. 보정 경계를 위에서 쳐다본다면 화산 없이 그냥 단층 따라서 배는 단층 따라서 지진만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빨리 정리해라. 좀 하강 상승 상승 옆에 하강을. 아직 여기에 단층을 안 했는데요. 발산 경계는 인장력을 바탕으로 한 정단층이, 수렴 경계는 횡압력을 통한 역단층이, 그리고 고정 경계는 앞바탕 변환단층이. 그래서 여기다 살이 조금씩 더 붙여요. 언제? 서페이드 3회표에서요.
이렇게 소개되는 게 뭡니까 하면 판 구조론입니다. 이 판 구조론이 뜬금없이 학생이 밥 먹다가 갑자기 지갑 빼놓고 보니까 이럴 거야. 판의 경계가 이럴 거야. 이딴 식으로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까요? 절대로요. 과학에서 그렇게 순간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럼 이 판 구조로 나오기 전까지 다시 말해 판의 경계가 나오기 전까지 페이지 82쪽 되겠습니다. 지질학의 역사가 소개되겠네요. 판 구조로 나오기 전에 제일 처음에 스타트해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대륙 이동설입니다. 옛 학자들이 뭔가 이 대륙이 옛날에 붙어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해줬어요. 대표적으로 두 대륙의 해안선이 일치한 것. 대표적인 뭐 있습니까? 아프리카하고 남아메리카의 동서양 해안선이 지도를 딱 보니까 나중에 붙이니까 아프리카 잘 맞아 떨어져요. 이거 옛날 한 대륙 아니야? 그다 찢어진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은 훨씬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륙 이동설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아 헤맨 사람들 있죠. 누구예요? 백개는. 그렇지, 백연아예요. 그래서 해안선 일치 또 화석봉. 민물에 사는 생물들이 두 멀리 떨어진 대륙에 나오더란 거예요. 그 바다를 헤엄쳐 넘어갔다?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 하는 거죠. 두 대륙의 지질 구조가 연속적인 것도 나와요. 그래, 빙하가 흘러가는 흔적들이 나오더라고요. 인도에 보면 빙하가 긁고 간 흔적이 나와요. 인도가 지금 거의 적도 근처에 있잖아요. 그럼 적도 근처의 모든 지역에서 그렇게 빙하가 끌고 간 흔적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도만 유독씩 나와요. 지구 전체가 적도 근처가 빙하, 인도만 빼고 나머지는 비가 없고 인도 쪽만 비가 생긴다. 말이 돼? 지구 전체가 얼어붙었는데 인도만 딱 얼고 나머지 이쪽은 안 얼었다. 말이 돼? 안 되잖아. 결국 옛날에 인도는 훨씬 추운 지역에 있다가 지금 위치에 옮겨갔어. 뭐 옛날에는 빙하가 있었을 만한 그런 땅덩어리에 인도가 있어서 빙하가 끌고 간 흔적이 있었는데 그게 땅이 움직여서 지금은 인도에 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옳아요. 근데 문제는 대륙이동의 최대 단점, 약점이 있었죠. 뭐요? 운동력을 야, 이 그 대륙 누가 움직여? 뭔 수로 움직여? 라고 하는 원동력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홈즈라는 사람이 멘틀 대류설을 제시해요. 멘틀 대류설을. 단 이때 홈즈가 제시한 멘틀 대류설 말 그대로 멘틀 전부가 움직이는 걸 얘기해요. 판 구조로 해서는 멘틀 대류를 설명했습니다. 이때 판 구조에서 멘틀 대류는 흔히 말하는 연약권 깊이 한 400km 정도 2,900km까지 아니야? 여기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이에요? 알겠죠? 홈즈 얘기할 때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판 구조에서는 연약권이라 불러주는 한 깊이 한 400km 이 정도에서 일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홈즈가 얘기할 때 이거 흔히 말하는 내피셜이라고 합니까? 그냥 혼자 짓거린 거예요. 아무리 증거도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멘틀이 움직이면 그때는 판이 아니라 지각이 찢어질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나오네요. 해저 회전 시험이 확장설이 나옵니다. 해저 확장설이 대두될 때는 세계대전을 하고 있을 때예요. 세계대전을 하면서 해저의 관측을 했습니다. 주로 음향 측신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해저 지역이 어땠는지. 사람이 해저 100m, 200m 내려가면 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을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다 깊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바다의 깊이도 어떻게 되는지, 바다의 구조물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다가 초음파를 쏴서 되돌아오는 시간 측정해봤습니다. 초음파의 속력이 물에서 1500m/s니까 만약에 내려갈 때 1초, 올라올 때 1초에서 2초 걸린다면 깊이가 1500m 되겠구나. 내려갈 때 2초, 올라올 때 2초에서
합이 4초 걸렸으면 3,000m 깊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낸 것들이죠. 그렇게 음향 측식법을 통해서 해저 지형들을 쫙 스캔해봤더니 와우, 그냥 평평한 바닥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높게 솟구친 해저 산맥도 있고 엄청 깊은 해구 골짜기도 있고 그런 다이나믹한 지형들을 발견했어요. 이랬어? 그리고 나서 여기를 각각 시출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높게 솟구친 해령을 경계로 양쪽으로 하면 해구가 있는데요. 아까 동태평양 해령을 경계로 양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하면 일본 해구 쪽이 있겠고 요 해령을 경계로 동쪽으로 가면 칠레 해구가 있습니다. 시출을 해봤더니 그 해양 지각의 나이를 측정해봤습니다. 나이 측정은 훨씬 더 나중에 여러분한테 절대 연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소개될 텐데요. 해령에서 나이는 별로 안 되고 양쪽의 나이가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이가 많아지는 걸 봤어요. 해령은 나이가 적어, 즉 이제 만들어지고 양쪽으로 땅이 벌어진 거 아니니, 즉 옛날에는 두 대륙 사이에 좁디 좁은 바다였다가 그 대륙이 멀어지고 바다가 넓어지고 해저가 확장되어서 지금의 대서양과 같은 넓은 바다가 만들어졌어라는 해저 확장설. 이거는 증거 그딴 거 없어요. 이건 증거 차고 넘쳤지만 원동력에 대한 설명은 못했죠. 멘트리는 이건 증거가 나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반면 해저 확장설의 증거는 해령을 경계할 해구 쪽으로 가서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해저에서 퇴적물이 쌓일 거 아니야. 해령 여기도 이제 막 만들다 보니까 퇴적물이 별로 쌓인 게 없어요. 근데 양쪽으로 가면 갈수록 오랜 시간이 걸치다 보니까 퇴적물 두께가 점점 두꺼워진 걸 봤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갈수록 퇴적물의 두께도 점점 두꺼워진 것도 봤어요. 이 책에는 없지만은 지구의 자기장에 의해서 화산이 터질 때 마그마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자성을 띠는 물질들이 정렬되어 자화된다는 이름을 씁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 학년 더 올라가서 소개됩니다. 지금 현재 자기장을 정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지구의 자기장은 지구 탄생 이후 전혀 변함이 없습니까? 하면 그렇지 않아요. 자기장이 지금의 자기장과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걸 역자기를 불러요. 그래서 정자기와 역자기, 정자기, 역자기가 서로 계속 반복되는 역사를 가지는데요. 해령을 경계로 여기가 정자기예요. 느낌 알겠습니까? 옆으로 가니까 옛날에는 지금의 자기장과 반대 방향에 역자기 걸려 있어요. 또 이쪽으로 하니까 정자기 걸려 있고 또 이쪽으로 하니까 역자기 걸리는 거예요. 해령을 경계로 정자기, 역자기가 서로 대칭을 이루어요. 그런 것들이 해저 확장설의 증거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옛날에 두 대륙이 있었다가 찢어져서 좁은 바다가 됐다가 점점 지금의 넓은 바다가 됐지라고 하는 해저 확장설을 통해서 현재의 판 구조를, 지진 및 화산이 일어나는 위치를 보니까 지구가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되어 있고 그 판이 모이고 벌어지고 빗게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의 지진과 화산 같은 지각 변동을 일으켜라고 하는 판 구조의 나오는 역사예요. 페이지 82쪽, 83쪽입니다. 정리하십시오. 뭐 책에 다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해적 생사를 보면 뭐 뱅이오프데이 인지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게 됩니다. 자, 또 한 페이지를 더 넘길까요? 페이지 86쪽으로 한번 볼게요. 페이지 86쪽을 볼게요. 준비됐나요? 지난주 여러분 공부한 게 지진이었어요. 지구 내부 구조를 탐사하는데 지진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든 지진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 어디 지진이 일어나는지 지진대를 봤더니 좁은 띠 모양으로 지진대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즉 우리나라 쪽은요, 우리나라 쪽은 지진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데 일본 쪽은 지진이 많이 발생하더라. 특히 태평양 주변으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았어요. 화산을 봤는데 화산도 역시 마찬가지. 전 세계 균일하게 화산이 터집니까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좁은 띠 모양으로 화산대들이 형성되는 것을 봤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역시 태평양 주변을 돌아서 흔히 말하는 불의 고리라 불러지는 환태평양 화산대를 봤어요. 환태평양 지진대하고 일치하네요. 왜 지진과 화산이 비슷한 지역에 일어날까? 물론 지진의 근원, 지진이 일어난 원인 중에 화산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진 없이 화산 터지는 경우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 화산 없이 지진만 발생하는 거 얼마든지 있죠. 아까 봤던 충돌 경계 지진 없이 화산 없이 지진만 일어나요. 고정 경계 화산 없이 지진만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판의 경계가 소개됐는데요. 이 화산 활동은 화산 터지면 뭐 용암이라든지 화산 쇠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가 심각하죠. 이렇겠어요? 네? 피해만 있을까요? 이득은 없을까요? 일단 화산 자체가 관광 상품이에요. 관광 상품이에요. 물론 터지기 전까지는요. 물론 터져도 관광 상품이 될 수는 있죠. 와, 화산 터지네 재밌겠다 하면서 구경 가다가 날라온 돌덩이 맞아서 죽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요. 실제로 다양하게 일어나요. 화산 터져서 옆에 있다가 죽는 사람들 꽤 있어요. 용암이 흘러 넘쳐서 불에 타 죽는 사람들도 있고요.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구경하다가 용암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요. 구경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암의 속도는 화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하와이 킬레우에와 화산에서 나오는 용암 속도는 최고 속도가 시속 30km예요. 여러분들이 달려서는 못 피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태평양 주변에서 터지는 용암들은 속도는 안 빨라요. 대신 아까 말했던 격렬한 폭발돼서 돌이 날라와요. 돌 맞으면 죽어요.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그 돌 맞아서 죽었어요. 아까 말했지만 화산의 유용성. 일단 화산이 터졌을 때 그 화산은 지하 깊은 곳에 있던 여러 가지 금속 광물들 많이 들고 와요. 그래서 금속 광물을 나오는 금속 광상, 다시 말하면 금속 광물이 채광을 좋게 하는 일단 광상을 이루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관광 자원을 이루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화산하면 풍화가 잘 된댔잖아요. 그 화산 중에 보면 금속, 철, 마그네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꽤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비옥한 토양으로는 철원평야가 있어요. 옛날에 철원지대에 그 용암이 흐르는 거예요. 한산강 교육에 주성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철원쌀이 이렇게 비싸요. 그리고 화산 지열을 이어서 지열 발전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화산 터지면 좋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페이지 87쪽에 화산 및 지진 활동이 우리 인류에 미치는 여러 가지 긍정 또는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요. 백두산 폭발이 예. 3년 안에 100%라고. 아니요. 화산 백두산 폭발은 분명히 조만간 100% 일어납니다. 근데 지질학자들이 얘기하는 조만간은 3년이 아니라 3,000년이에요. 정리하십시오. 곧 일어나요?